네, 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경제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정말 정치권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한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비명 의원인 김종민 의원이에요. 원칙과 상식의 멤버이기도 한데 이날 인터뷰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있던 다음 날이거든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사실은 당 내부 상황이 지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민주당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어제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 열렸는데 거기서 탄핵 관련된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 이 선거제 관련한 얘기도 있었다고요. 뭐 탄핵 얘기는 뭐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방침을 발표한 거 음. 그거 이외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요. 음흠. 주로 이제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한 2시간 이상 2시간 경론을 이상이요. 벌였죠.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다른 말로 하면 회기냐 유지냐, 실리냐 원칙이냐, 현실이냐 명분이냐,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은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까? 분위기는 뜨거웠습니까? 예, 뜨거웠고요. 또 양쪽 의견이 팽팽해서 어, 어느 한쪽으로 지도부가 결론 내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다. 막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뭔가 언급을 하셨어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 그냥 경청만. 제가 마지막에 좀 못 듣고 나왔는데 예, 예. 제가 있을 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그 이후에 보도를 보니까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다는 보도는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 회기는 안 된다 반대쪽이시죠? 그렇죠. 예. 예. 선거제 퇴행, 퇴행이라고. 예, 병립형 회기. 회기는 퇴행이다. 왜 이 돌아가는 건 안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일단은 저기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의 내용을 떠나서 예, 예. 민주당이 지금 이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좀 다양한 민심을 모아내겠다. 우리하고 국민의힘하고 둘이만 짬짬이하는 이런 양자독식 선거 이제 그만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여러 번 약속을 했죠. 안철수 씨하고 TV 토론할 때 약속하고 그 약속 어떻게 맺냐 그랬더니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믿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8시에 의원총회 소집을 했어요. 아,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예. 뭐 말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 이 정도면 믿지 않겠냐. 아하. 의원총회 소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김동연 씨하고 우리가 예, 합당을 예. 했잖아요. 예. 합당할 때도 대문짝만하게 우리 이거 약속 지키겠다. 연동형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금지하겠다. 만드는 예. 걸 대선 공약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 때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정치개혁. 그래서 그러네요. 비례대표제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금지 이 선거제 개혁 꼭 우리가 관철하겠다. 한 정당이 이 정도로 약속했던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약속을 했거나 의원 개인이 원내대표가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뒤집어질 수 있죠. 아니면 선거 때 공약을 한 10수개 해놓고 그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의원총회 결의와 전당대회 결의, 합당 결의, 대선 후보의 약속, 몇 TV 단계예요? 토론에서의 그러면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약속을 어긴다. 그럼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야, 그 말 못 믿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도 일종의 승부인데 멋지게 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얘기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선거의 승패를 누가 만들죠? 국민이요. 이게 선거 제도가 승패를 만드나요? 아니면 무슨 전략이 만들어요? 지금까지 매번 전략도 짜고 다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민심의 큰 그 줄기, 민심의 큰 흐름 이게 결국 선거를 결정지어요. 근데 민심은 뭘 볼까요? 이게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선거제도가 뭐냐?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민심이. 그래서 저기 못 믿겠다. 그러면 군주민수라고요. 정치는 그냥 돛담배예요. 김용 부원장은 뭐 일관되게 일원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우려하세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죠. 일단 지금까지는
검찰이 정치 탄압을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런데 실제 재판 내용을 보면 예. 유동규 씨까지는 유동규 씨가 악의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근데 예. 유동규 씨가 한 행동이 되게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유죄를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유동규 씨까지는 잘못했고 여기까지는 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이까지가 문제고 그 이후에 정진상 또는 김용, 이재명 여기 이 공직자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가동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12월 1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병립형이냐, 뭐 준연동형제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김 의원은 병립형 회기는 퇴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5년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된 것을 놓고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선거 앞두고 좀 부담스러운 결과다. 계속 이거를 정치 탄압으로 주장을 할지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새로운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아마 좀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 인터뷰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정치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어서 어제 국회 상황을 먼저 좀 짚고 갈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정에 없던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금 대통령 사표 수리까지 하고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인데 이 부분 좀 예상이 됐던 일인가요? 예상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원내 지도부 쪽에 얘기 들어봤을 때는 사전에 공유는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역시 예측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고 뭐 꼼수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이게 두 번째 일종의 장군멍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원래 지난달 9일에도 한번 탄핵안을 올렸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이제, 할 노란봉투법이나 거라고 하고. 방송 3법을 이제 올리면 그걸 상정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면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탄핵안이라는 게 24시간의 그 숙성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그쵸.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필리버스터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번 무산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어제 그제 올려놓고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그랬죠. 했었는데 네. 또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까지 해버리니까 이 탄핵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수싸움이 많이 오가는 상태고 그리고 그만큼 여권에서 네.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길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여러 가지 탄핵안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 탄핵도 있고 그쵸. 사실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얘기도 있었고 여러 장관들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뭐 비명계든 아니면 뭐 친명계든 고르다 얘기 들어봤을 때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 일종의 상수네요. 네, 꼭 해야 거기는 되는. 상수예요. 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게 보통 법률적인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원래 방통위가 5인 체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법률적으로 가도 이겨볼 만하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점이 또 바로 여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 2명 체제다 보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만약에 탄핵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탄핵이 돼버렸다라고 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사퇴도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발이 묶인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새로 위원장도 임명을 못하는데 부위원장만 있는 한 명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2명만 있을 때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민주당이 공격을 해왔는데 한 명만 남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반드시 피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총선 때까지 네. 이제 방송에서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냐.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뭐 박순봉 기자 설명처럼 지난 9일에도 한번 하려다가 안 됐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회의 날짜도 연이어 열리니까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도 있지만 전략 실패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읽혔고요. 이제 네네. 이게 연타로 맞다 보니까 당혹스러워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실패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공표를 해오고 그쵸. 네. 9일날 안 됐으니까 우리는 30일, 1일 있는 그 본회의에 연달아 이제 처리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공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제 여권에서는 이런 뭐 사퇴나 이런 것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네.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과방 의원이랑 이제 그제 얘기를 해봤었는데 네. 굉장히 좀 이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응책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어제 뉴스쇼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박민 KBS 사장을 신임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임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다 예산들이 좀 다른 거예요. 임명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처음에 예산안을 짜서 올리잖아요. 네.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보낸 걸 보니까는 KBS 예산을 다 잘라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삭감을 해놨더래요. 네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이제 예결 소위 같은 데서 논의를 하잖아요. 네. 예산을 어떻게 할지. 합의해가지고 또 다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올리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부에선 합의를 처음에 하고. 깎아서 올린 거를 국회에선 다시 맞아요. 증액을 한 거죠. 그 사이에 박민 사장이 임명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올려주자라고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처음 생각에는 KBS 올려줘야지 해가지고 이제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온 거를 보고 이제 약간 뭐 위원장급이나 좀 중진들이 얘기를 해보고 이거는 깎아야 되겠다. 박민 그 체제에서는 KBS에 좀 예산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다시 또 다 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공방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일단은 분리징수하기로 결정이 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의 논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과방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견이 그 아파트 이제 그 관리비에다가 같이 좀 넣자 그러니까 이런 안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민주당의 또 변재일 의원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해요. 네. 이제 얼핏 들어보면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같이 싣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전기 요금에다 같이 넣었던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관리비에다 넣게 되면은 징수가 되게 쉬운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게 그쵸, 되면은 네. 그냥 의뢰 내던 대로 내는 방식이 똑같이 일괄 되는 거거든요. 그 금액 그대로 내죠. 네.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원래 분리징수하자는 취지랑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야가 약간씩 태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박민 사장 체제에서 민주당은 KBS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체제가 이제 좀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더 이 방송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주말 동안 상황이랑 다음 주 상황 정리를 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김용전 연구원장 그 선고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이 대표 리더십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 이랬는데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실형 5년이 나오면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본인의 대장동 재판에도 상당히 좀 불리한 수순으로 많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네. 이제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면 1심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또 시점이 상당히 총선과 가까운 시점에 나왔던 그렇죠. 것도 그렇고요. 또 근데 이번 주 초에 한 최고위원 만나서 얘기 좀 어떻게 보냐 물었을 때는 유동규 씨 진술이 뭐 계속 수차례 번복이 되고 뭐 재판부에서도 이거를 채택 거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다. 그래서 뭐 진술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유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게 낙관적인 관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관측 자체가 뒤집어진 것도 굉장히 그렇죠. 좀 당황한 분위기가 읽히고요. 네. 또 결국 이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 재판이 이재명 대표 수사로 가는 연결고리였던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당대표 재판 상황과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게 정치 자금이었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뭐 나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해왔었는데 이런 설명이 좀 무력화되지 않았느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제 다만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 문제를 좀 봤을 때는 그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뭐 재판 리스크 이렇게 불렀던 것들 뭐 법적인 판단의 문제는 그 민주당한테는 총선까지 그냥 상수로 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당장 이게 리더십까지 흔들리기는 뭐 이제 상존하는 리스크였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또 네. 최근에는 또 변수가 하나 나온 게 이낙연 전 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제대로 네. 등판한 상황이라서 또 조금 지켜볼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민주당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표를 향해서 좀 수사나 뭐 이런 게 조금 좁혀올수록 또 이제 검사 탄핵이나 뭐 한동훈 장관 탄핵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많이 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국 뭐 이렇게 엄청 대립하는 그게 어떻게 좀 나빠진 여론 추세를 어떻게 좀 돌파를 해나갈지 이런 건 좀 방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산 엑스포가 무산이 됐고 네. 그리고 표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용전 부원장의 그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흔들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총선이 보통은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게 되면은 네. 거의 나머지 변수는 크게 상관이 없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느냐, 네. 그게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야당이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 부산 엑스포를 보고 나니까 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제 무능론이 많이 퍼진 것 같고 아.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그런 이제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구가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를 부과시키면 있지만 워낙 계속 있어 왔던 변수고 또 앞서 부산 엑스포 그 유치 불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클 것 같지는 않다. 당장은.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도 뭐 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런 점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뭐 아까 이세진 기자 얘기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이번 주 한 주 강한 메시지를 좀 연이어서 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정치 행보를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이 전 대표의 그런 행보를 좀 해석을 해보면 네. 일단은 그 이낙연계 의원들을 좀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특히 이제 뭐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뭐 윤영찬 의원 네, 같은 네. 뭐 이른바 이제 공천 학살이 실제화 가시화가 된다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뭐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계속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딱 잘라 부정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정치를 네.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가능성을 뭐 열어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유사시에 이제 신당을 차려서 뭐 민주당 투표를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세력을 끌고 갈지 않을까 하는 그 가능성을 계속 좀 어필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당내에서는 공천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벌써 신당 뭐 작업을 뭐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그러는 것까지 네, 같지는 네. 않다 이런 관측이 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그 해석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또 다른 뭐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빨리 나오는 게 있다면 이제 이 대표가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이제 등판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일 수 있다 이런 좀 해석도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 대표를 향해서 정말 직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재판 많이 해서 어떻게 당무를 하겠느냐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 그런 쪽의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에서 조금 한 발 물러나 있던 사람으로서 여기 나 있어요 이렇게 좀 존재감 어필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다각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친낙계 의원 지난주에 한번 만났었는데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라디오도 나갈 거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라디오 출연을 해서 또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 만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공간을 뚫고 나갈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비명계 혹은 뭐 비주류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이런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돌파해주는 일종의 선봉장, 그 공간을 뚫고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강한 발언들, 더 강한 표현들 이런 것들 많이 쓸 거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신당 창당을 위한 움직임보다는 아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단계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제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신당 창당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시간을 아직 두고 있는 상태라서 탈당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다만 그 이낙연 전 대표 측근 중에서 이제 원외 세력들도 있거든요. 원내 말고요. 그 원외 세력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신당 창당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내 세력 여기하고는 또 원내 세력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이제 원내 세력 뭐 아주 측근인데 뭐 관계자랑 이제 통화했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신당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저렇게 좀 그 이재명 대표가 리더로 있는 이상은 국민 통합이 어렵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빅텐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빅텐트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어디까지 합류가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쪽은 또 괜찮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만 요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은 아닌데 어쨌든 원외 세력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쯤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아마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뭐 이재명 대표의 거취라든가 아니면 수사 상황 같은 것들이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것들도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결과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튈지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표현들 보면은 완전히 닫아두는 그런 표현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열어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좀 주목한 인물 중에 한 명은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를 해서 또 임 전 실장은 이낙연 전 대표랑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뭉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 대표를 오히려 비판을 했는데 요 둘 사이 결이 좀 다른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출마 선언을 딱 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민주당에서의 공천이 어찌 보면 제1순위의 과제가 되는 건데 지금 17대, 16대 의원 했지만 지금 원외에 있고 사실 친노 친문인 임 전 실장 입장에서 현재 이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내에서 크게 유리하고 안정적인 위치인가를 보면 일단은 좀 안정적인 그 메시지를 가져가려고 이 당 체제에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편을 든다거나 두둔하거나 옹호할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렇게는 좀 선을 긋고 이제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 이제 경선 승리 본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런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임 전 실장이 출마를 한다고 했으니까 출마를 하면은 어디로 출마를 하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서 같이 한번 맞서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은 중구 성동구갑 그쪽이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본인 옛 지역구이기도 하고 종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중구 성동구 갑으로 조금 많이 기우는 것 같은 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떠나가지고 현역도 없는 상태고 또 그 지역구에 계속 거론되던 정원호 성동구 청장도 최근에 총선 불출마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어때요? 좀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선봉에 선 게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종로 출마한다고 했던 날 김기현 대표가 공식 입장은 안 냈는데 기사를 보면은 그 통신 3사가 거의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써요. 하태경, 최재형 지역구 종로 출마에 지도부 당혹 아니면 상의 없어서 당황, 당과 상의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비슷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쭉 나오거든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당 대표실 쪽에서 이제 멘트를 해준 그런 게 이제 그 근거가 돼가지고 이 기사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의원들이나 관계자들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최재형 의원이 좀 약하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하태경 의원은 여기가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 뺏길 지역이라서 이제 간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현역 의원이 어쨌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곳에 하태경 의원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얘기는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이분도 이제 핫한 인물이에요. 국민의힘 민요환 혁신위원장인데 11월 30일 목요일에 있던 인터뷰입니다. 원래 이날 혁신안 의결을 예고했던 날인데 혁신위 회의에 앞서서 이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 희생론에 답한 사람이 없는 거 맞죠? 뭐 장관 중에 원희룡 장관께서 예, 아주 예.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고,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은 뭐 미리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그랬고, 지도부와 핵심 친윤. 거기는 아직 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대를 하셨을 텐데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건. 아마 외부보다 내부에서 저를 좀 미워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외부에서요? 아니 내부에서 자꾸 아. 이런 걸 요구하고. 근데요 간단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뒤에 있어요. 뭐 제 뒤에 굉장히 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국민의 뜻입니다. 변화를 원해요. 변치 않으면 선거 때 우리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 희생론에 대해서 지도부 스스로 뼈를 깎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안건을 지도부에서 의결할까요? 지도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요. 뭐 전에 선거 하나 여기 강서구에서 실패한 것도 있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인 울산 찾아서 의정보고회 열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3시간씩도 얘기한다. 하루에 3-4번씩도 전화한다. 밤 늦은 시간에도 만나서 얘기한다. 이걸 강조한 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윤심이 그럼 김기현 대표한테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글쎄요. 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명백히 밝혀야 될 거는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떤 틀을 물어보려고 어떤 영어 단어를 써서 미안한데 가이드라인 예. 좀 거시기 해 영어가. 근데 이거를 좀 받아서 어디까지 얼마나 과감하게 해야 되는가 하고 조금 그 당 대표랑 대통령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네. 당 중진들하고 대통령하고 다 만나서 근데 거기서 답변이 간접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용산에 들어가면 또 기자들이 또 무슨 명령을 받고 나오라. 저를 보세요. 제가 무슨 명령을 받고 뭘 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 자신을. 저 의사 32년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저 환자 보면서 남 명령 안 받아요. 네. 내가 소신껏 그 진료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소신껏. 혁신위의 실패는 지도부의 실패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받을 수 없게 넘겨야죠. 안 받아들일 수 없게. 어떻게요? 좀 시간을 주세요. 아직 오늘 회의 안 했잖아요. 안 받을 수 없게 넘기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플러스 알파를 떠올리게 하는데. 네,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 안 되게끔 어떤 국민이 뒤에 있잖아요. 다 있고 뭐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그 뭐랄까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예. 돌아갈 겁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거고. 잠깐만요. 안 받을 수 없게끔 내가 넘길 것이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결국 그 플러스 알파는 그러면 안 받으시면 우리는 조기 해산입니다. 뭐 이쪽이 되겠습니까? 자꾸 저한테서 회의하기 전에 비밀을 자꾸 알아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회의해야 됩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결정 안 합니다. 비대위가 꽤나 빨리 와서 자리 잡아야 한다 하셨는데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그 옛날 고건 시장 같은 사람. 고건 서울시장. 그런 종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종류의 사람. 지금은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어른이 별로 안 보여요. 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내가 글을 썼는데 네. 김대중의 뭐 후배가 안 보인다. 네. 아. 그런 그 지금 많이 네거티브로 나가잖아요. 싸우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뭐 옛날에는 낭만이 있었대요, 정치에. 만나서 토론하면서 또 풀고 예, 예. 이런 모습으로 다시 좀 되찾아야 돼요. 대통령실 지지율이 올라가야 당 지지율도 오르고 선거도 승산이 있는데 정작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는 단 한마디도 못 하신 거 아니냐. 좀 뒤로 밀어놓는다 했는데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달라요.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달라요. 지금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 하셔. 우리가 받은 자합이 예. 대통령실의 무슨 뭐 혁신이 아닙니다. 음. 당의 혁신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당이 예. 이 대통령 얼굴입니다. 예. 당원들이 음흠. 우리가 다 대통령 얼굴입니다. 음. 우리가 잘해야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죠. 음. 나는 그걸 반대로 해석해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네. 예. 좀 뒤로 저희가 밀어놓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젊은 우리 전 대표한테 이 공든탑을 세우기 힘들어요. 음. 부셔 내리는 건 아주 쉬워요. 아하. 근데 이제 실력이 있고 또 예의가 있는데 정치에 그 처칠 수상 같은 분들 뭐 안 좋은 얘기를 예의 있게 참 잘했어요. 예. 일평생.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거 좀 배우고 좀 그리고 대안이 없는 비판은 대단히 안 좋아요. 대안이 없는 비판. 지금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저도 엄청나게 얻어맞았는데 이제 제가 끝까지 잘 그냥 소화시켰어야 되는데 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조금 오버했는데 이 뭐랄까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해야 돼. 아직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미 신당 창당하는 근데 걸로 마음 정한 거라는 얘기가 마음은 근데 뭐 발표한 건 없잖아요. 없죠, 아직은. 예. 선언하진 않았죠. 뭐 그러니까 그 신당 만드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아직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단을 내려서 화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시한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정치에 진저리가 난 건 사실이고 예. 좀 이거 여기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이지만 딴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겠다 싶으면 예. 그때는 나서야 됩니다. 아하. 희생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음. 그때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예. 까짓 거 욕 좀 먹었는데 망가지면 좀 어때? 어. 상관없어. 이거 남북관계고 통일이고 이뉴한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나서 주십시오라는 요청으로 총선 출마 권유가 온다면 총선 출마가 아니라 그런 역할이 오면 참 확대 해석을 또 하시네. 다 힘들어 죽겠네. 여기 와서도 힘드네. 인터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한 너무나 오늘 근데 재밌어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너무 진솔해서 좋아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에 진절이 나고 생각했던 것 같이 좋진 않다. 그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은 팩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달 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혁신위원장 그래도 맡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합니다. 네, 11월 30일 목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 인터뷰입니다. 이때가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도덕성, 부모 언급하면서 이제 잠시 동안 좀 활동을 안 하셨다가 이날 인터뷰에 나왔던 건데,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이제 혁신이 의결이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이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혁신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안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혁신이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지 못한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죠. 혁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달라, 이거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제 바로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다들 좀 퍼즐 맞추게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좀 아노미 상태 같다. 그러니까 전에도 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랑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좀 전해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모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이거 농계 전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혁신위가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결국에는 이제 공관위원장까지 요구를 하고 김기현 대표는 강하게 받아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김기현 대표가 계속 이제 핵심 실세처럼 부각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친윤 의원이라고 했던 의원들이 지금 거의 다 전면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 거의 한 명 나와 있는 상태고 혁신이랑 일종의 대결 구도를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계속 김기현 대표가 강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같이 손잡고 물러나게 하려는 그런 그림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의 몸을 바쳐서 김기현 대표도 같이 물러나게 하는 거요. 네, 그런 의미의 이제 논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공관위원장을 요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이 그 용산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냥 강하게 바로 거부해버리고 이런 상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로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권 내에서는 좀 기대를 가졌던 게 바로 부산 엑스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대한 그런 근거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바뀌겠다라고 했는데 바뀌는 모습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뭔가 약간 남겨둔 것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엑스포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포에서 잘 되면은 거봐 이런 것들은 좀 잘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좀 화려하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굉장히 좀 사과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이례적으로 했잖아요.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한 적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처음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것까지 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 그 계획한 대로 확실히 좀 사과를 하면서 이제는 좀 낮은 자세 전략을 쓰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대통령실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당까지 별로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을 거다. 그래서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건가요? 확실한 메시지가 없어서 지금 당내는 약간 혼란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의 표현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심이라는 게 누가 윤심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런 상태면은 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혁신위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버티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 관계자 말은 이 말이 좀 인상적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 그 바꾸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인선도 하고 그다음에 장관들도 바꾸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은 대정당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순서가 대통령실 앞에 두고 그렇죠. 뒤에 정당을 대통령실, 두고. 정부, 그다음 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기 상태인 게 아니고 대통령실 먼저 고치고 그다음에 내각 정부 다듬고 그 다음에 아마 당에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당은 마지막 순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죠. 왜냐면은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보니까 메신저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좀 알려져 있는 거는 여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서로 주장하는 게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그 누가 윤심인지 헷갈리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에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갖는 힘이 강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좀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종의 안오미 상태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석대로면은 당분간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힘이 좀 빠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윤심이 뭐지? 이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제 관계자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면은 요새는 지금 대통령이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각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부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믿고 총선을 치를 거냐 말 거냐 물론 대통령 체제로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야 변함이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균열 같은 게 좀 생겼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말이라는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 이제 당에서도 거기에 따라가는 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이게 맞나라는 의심을 이제 하기 네, 시작한 균열이 단계다. 좀 생기기 시작한 정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 엑스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가장 이제 많은 비판이 나오고 또 이제 다 좀 의아한 부분이 아니, 이렇게까지 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 현실 파악을 아무도 제대로 못한 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예를 드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제대로 현실 파악이 안 된 것보다 제대로 보고가 안 들어간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주 뭐 극단적인 사례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뭐 관계자도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예전처럼 정보가 없는 게 아니냐, 국내 정보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네, 요거는 네.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만 좀 해당되는 얘기인데, 음.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들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의견이 좀 수렴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알고서도 추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여하튼 간에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일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결국에는 그 네. 목소리를 좀 다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 접수가 안 된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엑스포 얘기는 또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하고는 또 정보의 그 층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 국외 해외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기업들이 많이 나섰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삼성그룹 네.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네. 왜냐면은 요번에 그 가장 주도적으로 나섰던 거는 최태원 SK 회장이거든요. 네, 그랬죠. 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하고 이걸 좀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런데 SK그룹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그 재계 순위가 높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국제적으로 어떤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왜냐면 약간 국내 기업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신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가능한 곳은 이제 뭐 현대차 그룹 정도. 현대차 그룹도 나가 있는 국가들만 좀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평가는 삼성이 가장 정보가 많은 그 회사인 게 맞는데 여기서 주도적으로 나서긴 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국정농단 사건에 그 휘말린 적도 있었고 했기 네. 때문에 어떤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에 되게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 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그 대한상의에서 돈을 걷어요. 네, 부산 네. 엑스포를 준비하려고. 그런데 그 돈을 걷었던 게 알려졌던 게 삼성전자만 그걸 공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준법감시위원회 그걸 네, 만들어가지고 네. 뭐 10억 이상 돈을 외부로 쓰게 될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공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문제들도 좀 명확하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문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최태원 SK 회장하고 그 주도권 싸움 같은 것들도 좀 있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는 또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SK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게 좀 잘 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엑스포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 혁신위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민주당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이번에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혁신하는 거 맞냐 설화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인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답습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혁신을 한다고 들었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둘 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용두사미처럼 끝나버리는 모양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환영받고 이렇게 세웠지만 네. 이제 뒤로 갈수록 안 좋게 말하면 정말 이제 당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리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정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당내 리더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연장하는 방안으로서든 뭐든 혁신이라는 거를 하나 세우고 조직을 좀 플러스 원 시킨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혁신이한테 아무리 뭐 말로는 정권을 준다 하지만 이제 결국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혁신안 같은 경우들을 제안을 하면 결국 당 지도부가 재가를 하고 이제 뭐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해서 이제 통과되는 그런 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이제 현재 당 리더십
이제 뭐 도전을 하고 뭐 도전적인 말을 꺼낼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그 리더십 자체를 건드릴 수 없다는 한계도 좀 가지고 있고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당의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움직인다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인사가 좀 재밌게 했던 얘기인데 혁신이라는 거는 리더십을 교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혁신을 회피할 때 만들어지는 게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재밌게 다가왔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조금 갈라지는 거는 이제 김은경 혁신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리더십을 크게 건드려 보지도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대표의 복심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처음에 뭐 선임 과정이나 뭐 이제 구성 등등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대의원제 축소 같은 경우 아이템 보면 정말 친명 색깔이 많았잖아요. 이제 또 그 당시에는 또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전이기도 하고 비명계 목소리가 또 지금보다는 좀 더 폭넓게 나왔던 때라서 당 내홍의 그런 기폭제로도 활용이 됐다.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반대로 인유한 혁신위는 그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건드려보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만들어봤지만 뭐 험지 출마도 찔러보고 다 해봤지만 안 움직였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이제 결국 벽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당내 주류 세력의 그런 헤게모니가 되게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 현역들의 기득권 지키는 그 관성이 제일 셀 때잖아요. 근데 이걸 깨기에 혁신은 역부족이다. 비대위 체제도 아니고 이제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또 여기에 뭐 설화 논란도 많이 이어지면서 이거는 기름을 부은 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가면서 이제 혁신이가 자초하고 용두사미로 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이 그 태생 자체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적이 많다 보니까 잘못을 할 경우 그 비판이 좀 크게 더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혁신위에서 험지 출마를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 그럼 김기현 대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얘기 들어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총선에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총선에 승리한 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울산 지역에서 다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불출마를 하거나 혹은 뭐 험지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좀 2차적으로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목적만 좀 달성할 수 있다라면은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체제를 확실히 좀 안정이 된다면, 그걸 담보한다면, 네, 그게 확실히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마 나머지 것들은 좀 내놓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혁신이가 말한 기점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때까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 상황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담보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이 온다라면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약간 여권 성향인데 하는 얘기가 지금 누구도 국민의힘에서 그 공천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안은 조금 정리가 되는 시점이 지나야지 그래야지 그 담보를 믿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뭐 움직이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정치권 상황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맨날 이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늘 준비한 걸 다 못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돼서 우리 이제 조금 익숙해질만 하니까 좀 떠나게 되는데 우리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가 사회부로 인사가 나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떠셨어요? 그동안 이제 뉴스쇼 청취자분들에게 정치권 이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참 즐겁고 좋았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죠. 전날 질문지 보내드리고. 아니요, 다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어떤 분과 함께할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